겉만 번지르르한 종이 호랑이, 중국의 몰락과 진정한 호랑이, 대한민국 코리아의 급부상, 이제 세계의 새로운 중심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권력의 핵심 축이었던 시진핑 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홀연히 사라진 것입니다. 중국 경제는 급격히 폭락하였고 전 세계 증시는 공황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일하게 광채를 발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의 자본이 대규모로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글로벌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요? 중국의 몰락과 한국의 비상 페이샹,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분석한 전직 CIA 분석관의 경이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상세히 보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이재혁입니다. 저는 과거 CIA 동아시아 전문 분석관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달 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관찰했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CIA에서 20년의 세월 동안 근무했으며 주로 중국 담당 분석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베이징에서 5년, 상하이에서 3년간 주재하며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수록 저는 한 가지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은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번영하고 강력해 보였으나 그 내부에는 심각한 모순과 근본적인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가 중국 시스템을 내부로부터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분석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중국 붕괴론자라고 조롱했으며 정책 결정자들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저의 보고서를 묵살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저는 CIA를 퇴직하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보다 자유롭게 저의 분석적 사고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베이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자인 시진핑 주석이 예고 없이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초기에는 관영 매체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전문 분석가들은 이미 이 상황이 단순한 휴식이 아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부터 저는 일련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최고위층 인사들의 해외 자산 이동이 급증했으며 베이징 근교 군부대에서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수준의 활동들이 감지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징후들을 토대로 중국 정치 체제의 불안정성 증가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의 안정성을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실종 이후 72시간 동안 중국 전역에서 기이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중난하이 주변으로 군 병력이 집결하였고 상하이와 광저우와 같은 핵심 도시에서도 군부대의 이동이 육안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철저하게 통제되었고 해외로 송수신되는 통신망마저 대부분 차단되었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이자 베이징 주재의 외신 기자였던 데이비드가 극비리에 정보를 전해왔습니다. 이재혁,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닐세. 중앙군사위원회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 시진핑은 현재 연금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장여우샤 장군이 실권을 장악했네. 데이비드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장여우샤는 시진핑의 오랜 측근 인사였지만 최근 들어 그의 급진적인 대외 정책 노선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탄과도 같은 소식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국가 안보를 위한 비상통치 선포. 중국 국영 CCTV는
장여우샤 장군이 주도하는 군부가 국가 안정과 인민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통치기구를 수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명백한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CCTV 화면에 등장한 장여우샤 장군은 냉정한 표정으로 연설했습니다. 중국 인민 여러분, 우리 국가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오판으로 인해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군부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가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군부의 지시에 따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내용만 들어보면 사태가 곧 안정될 것처럼 들렸으나 저는 이것이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중국 시스템 그 자체의 근본적인 균열임을 직감했습니다. 특히 장여우샤 장군이 경제적 위기를 언급한 것이 핵심적인 단서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었으며 이번 정치적 혼란은 그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모든 국가가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고 글로벌 증시는 수직 낙하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단 하루 만에 40% 이상 폭락했으며 홍콩 항생지수 또한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 등 주요 증시 모두 10% 이상 하락하는 대혼란이 전개되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모든 글로벌 미디어가 중국 쇼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글로벌 경제 대공황의 시작, 새로운 냉전의 서막 등 언론들은 앞다투어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고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은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긴급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본은행은 환율 안정화를 위한 시장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공포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세계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정설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핵심 공장이자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던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황 상태에 놓였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고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H&M과 같은 의류 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 공장과의 통신이 두절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중국에 투자한 자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편 중국 내부 상황은 점진적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쿠데타 발생 이후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시민들은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과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의 친구 데이비드가 또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재혁,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네. 장여우샤의 쿠데타는 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세력의 지지만 받고 있어. 다른 군 파벌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각 지방 정부 역시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네. 중국이 사실상 분열되기 시작한 것 같아. 데이비드의 분석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 지방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느슨한 연방제와 유사했습니다. 중앙 권력이 약화되면 각 지방이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는 것은 중국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중국 위기와 세계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긴급 세계 경제 포럼이 소집되었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이 포럼에 저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중국 붕괴론을 주장해왔던 인물입니다. CIA 재직 시절부터 중국 경제의 취약성과 정치 시스템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망상적인 예측을 한다며 동료들의 조롱을 받곤 했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 붕괴론을 제기했던 시점은 2018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그림자 금융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이며 이 버블이 붕괴될 경우 중국 경제는 최소 40% 이상 축소될 것이다. 당시 저의 상사였던 윌리엄 테일러는 제 보고서를 읽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재혁, 당신은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만 본다네. 중국 공산당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어. 그들은 버블이 터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걸세. 그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떤 정부도 심지어 중국 공산당이라 할지라도 경제 법칙을 영원히 거스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2021년 헝다그룹 사태를 시작으로 중국 부동산 버블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중국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죠. 회의장 입구에서 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유럽 최대 투자 은행인 유로뱅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클라우스 슈미트였습니다. 슈미트는 오랫동안 중국 경제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역설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런, 이재혁 아닌가? 자네도 이 난리통에 불려왔나 보군. 여전히 중국 붕괴론을 주장할 생각인가? 슈미트와 저는 오래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2019년 런던에서 개최된 중국 경제 전망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슈미트는 중국 경제는 향후 20년간 연평균 6%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저는 중국 경제는 5년 내에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때 슈미트는 청중들 앞에서 저를 음모론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슈미트, 오랜만입니다. 제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슈미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시적인 권력 투쟁일 뿐이네. 중국은 곧 안정을 되찾을 걸세. 지금은 너무 과장된 반응들이 많아. 슈미트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최근까지도 중국의 세계라는 저서를 출간하며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측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속한 투자은행은 중국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행이겠군요.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을 넘어선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슈미트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불필요한 공포가 확산되는 거야. 중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라네. 이런 위기는 수없이 겪어왔고 언제나 더 강해져서 돌아왔지.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은 중국 정치 변동의 배경과 전망이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저마다의 분석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은 상황을 일시적인 권력 투쟁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제가 발표 순서가 되자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적 붕괴의 시작입니다. 회의장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의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중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첫째, 중국의 부동산 거품입니다. 중국 GDP의 30%가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미 에버그란데 사태 이후 이 거품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둘째, 중국의 부채 문제입니다. 중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30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셋째, 인구 위기입니다. 중국은 이미 인구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넷째, 환경오염입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심각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건강 비용과 경제적 손실은 매년 GDP의 약 6%에 달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은 경제 성장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정당성도 소멸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의 붕괴는 과거 소련의 붕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련 역시 표면적으로는 강력해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아주 작은 계기로 전체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슈미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재혁의 주장은 철저히 근거 없는 음모론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생산기지입니다. 일시적인 혼란은 있겠지만 중국 없이는 세계 경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슈미트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중국 각 지방 정부의 최신 보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여우샤 장군은 이미 국제사회에 중국의 개방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슈미트의 반박에 여러 참석자들이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의 회복을 간절히 믿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이는 이해할 만한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국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급망, 새로운 시장, 새로운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독일 자동차 협회 회장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재혁 박사님, 만약 중국이 정말 붕괴한다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중국에서 연간 수백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 공급 업체들로부터 핵심 부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답변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장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다행히도 대안은 존재합니다. 그러자 슈미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무엇이란 말인가? 베트남, 인도, 그들이 중국의 규모와 효율성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회의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슈미트는 가장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중국을 대체한다는 것인가? 인구는 중국의 30분의 1, 국토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말이야. 슈미트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고작 반도체 몇 개 만드는 나라 아닌가? 글로벌 공급망을 책임질 규모도 능력도 없잖아. 중국 없이는 한국도 함께 무너질 걸세. 슈미트의 비웃음에 여러 참석자들도 동조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CIA에서 중국을 담당할 때도 한국은 그저 지정학적 계산에서 하나의 변수에 불과했죠. 하지만 제가 국제전략문제연구소로 옮긴 후 우연히 한국의 기술 역량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히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사례,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셨으면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 첨단 기술의 핵심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먼저 반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TSMC에 이어 2위이며 그 격차는 급속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는 사실상 TSMC와 삼성만이 양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삼성전자가 개발한 2나노 공정 기술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2나노 GAA 공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반도체보다 전력 효율이 50% 높고 성능은 30% 향상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현재 TSMC와 인텔도 이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세계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GM 등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핵심 배터리 공급 업체입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세계 최초로 에너지 밀도 400mAh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판 중인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70% 높은 수준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현재의 1.5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설명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은 OLED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한국의 독점 상태입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LNG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방산산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 튀르키예, 인도 등에 성공적으로 수출되었고 K2 전차는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A-290 경공격기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에 수출되었으며 최근에는 KF-21 전투기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수출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예산과 일정을 모두 준수하며 완공된 드문 사례로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최근에는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과도 원전 수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슈미트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좋네. 한국이 몇몇 분야에서 강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부일 뿐이야. 중국의 종합적인 경제력과 규모를 대체할 수는 없을 걸세. 슈미트는 계속해서 한국의 가치를 절하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몇 개 만든다고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없네. 게다가 그들의 문화는 어떤가? 너무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지 않나? 창의성이 부족한 사회에서 어떻게 혁신이 나올 수 있겠나? 슈미트의 말은 전형적인 한국에 대한 서구의 오랜 편견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여전히 1970년대의 개발도상국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저는 그의 무지에 화가 났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슈미트 씨, 당신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신가요? 직접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슈미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물론 서울에 몇 번 출장을 갔었지.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였어. 하지만 그게 어떻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한국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블룸버그 혁신 지수에서 9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R&D 투자 비중은 GDP 대비 4.8%로 세계 1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획일성에 대한 편견도 사실이 아닙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 상당수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입니다. 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인 문화적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그룹들은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창의성이 부족한 나라의 모습일까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슈미트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 문화적인 측면은 인정할 만하네. 하지만 경제적 규모는 어떤가? 한국의 GDP는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지 않나? 인구도 너무 적고 국토도 작아. 그런 나라가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저는 이 질문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혼자서 중국의 모든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의 대규모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차 역시 전 세계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측면입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의 핵심 허브로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규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슈미트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자네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현실을 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새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네. 그들은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 14억 소비자를 포기할 기업은 없다고. 제가 그의 말에 반박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장의 대형 스크린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 주요 은행 시스템 마비, 상하이 선전 증시 거래 중단,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 발생. 회의장이 순식간에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포럼의 진행자가 급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침착해 주십시오. 현재 중국 상황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상황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제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CNN 속보에 따르면 중국 4대 국유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개인 및 기업의 예금 인출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는 30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어 거래가 중단되었고 홍콩 증시도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시위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베이징 금융가와 상하이 와이탄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우리 돈을 돌려달라, 부패한 정부를 타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폭력적인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상황은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금융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은행 거래를 제한했으며 해외 송금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뉴욕과 런던 증시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폭락하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중국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대안으로 한국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룸버그 뉴스의 헤드라인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글로벌 자본, 중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기사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투자 펀드들이 중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한국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뉴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애플 중국 대신 한국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 검토. 애플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생산기지 다변화를 추진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속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안정성, 베트남의 생산 능력을 결합한 코리아 플러스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본부와 연락을 취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로비로 나가 커피를 마시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이재혁 박사님, 소피아 채입니다. 블룸버그 기자예요.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보였습니다. 박사님,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한가요? 중국이 정말로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예측해왔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국 붕괴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 강화와 경제적 모순 사이의 충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당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민간 기업과 시장 경제를 억압했습니다. 이것이 경제 성장을 저해했고 결국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소피아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말씀대로 한국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한국의 잠재력을 깨달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2년 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 저는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남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 창원을 방문했죠. 그곳에는 한화디펜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관심 있게 경청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K9 자주포가 제작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최첨단 정밀 가공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자부심으로 가득 찬 엔지니어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튀르키예,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서 중국산 자주포를 상대로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인도-중국 국경 분쟁 당시 인도군은 히말라야 고지대에 K9 자주포를 배치했습니다. 영하 3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캡테이잉은 완벽하게 작동했으며 사거리와 정확도 면에서 중국산 자주포를 압도했다고 합니다. 이후 인도는 K9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현지 생산 라이선스까지 획득했습니다. 소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한국의 방산산업만으로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방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저는 경상남도 김해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반도체 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회사가 만드는 특수 밸브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였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이 회사 제품만을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품질과 정밀돼서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 더 설명했습니다. 그 회사가 개발한 밸브는 10억 분의 1m 단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가스의 흐름을 정확하게 제어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일본과 독일 기업들도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정밀도와 내구성 면에서 이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소피아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작은 회사가 그런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요?
그것이 바로 한국에 숨겨진 진정한 힘입니다. 눈에 보이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수천 개의 중소기업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한국 산업의 견고한 생태계입니다. 소피아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붕괴로 인한 공급망 충격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9년 일본과의 무역 분쟁 때 한국은 핵심 소재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제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죠. 한국은 위기 대응 능력과 회복 탄력성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 더 설명했습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시행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한국 기업들은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았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한국은 K-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봉쇄 없이도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했고 경제적 타격도 최소화했죠. 이것은 한국의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 첨단 의료 기술,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협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소피아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입니다.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세계 최대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CMO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등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강점을 설명했습니다. 로봇 산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는 세계 1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가 1,000대가 넘습니다. 2위인 싱가포르와 3위인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죠. 이는 한국이 이미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준비된 국가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소피아는 열심히 메모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약점은 없나요? 모든 나라가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화와 로봇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둘째, 글로벌 인재 유치. 셋째, 해외 생산 기지 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인구 문제의 영향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피아는 제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박사님께서는 중국의 붕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붕괴는 소련의 붕괴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중국은 더 이상 과거의 중앙 집권적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간 중국은 심각한 혼란과 재조정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사실상의 독립 상태가 될 수도 있으며 정치 체제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회의장으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포럼 의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혼란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의장은 최신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장여우샤 장군이 이끄는 군부는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만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는 지방 정부와 군의관들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파 인사들이 다시 등장하며 베이징 군부에 저항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의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스크린에 실시간 뉴스가 다시 떴습니다. 글로벌 자본, 중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한국 기업 주가 급등. 화면에는 한국 코스피 지수가 7% 이상 상승한 모습과 함께 삼성전자 15%, SK하이닉스 15%, LG에너지솔루션 18%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 급등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뉴욕 증시에서 중국 관련 ETF는 20% 이상 폭락했고 홍콩 항생 지수도 15% 이상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슈미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의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재혁 박사, 당신의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정말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제 말에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고요? 물론 모든 면에서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와 국토 면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질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입니다. 특허 출원 건수는 인구 대비 세계 1위입니다. R&D 투자 비중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디지털 전환 지수, 5G 보급률, 인터넷 속도. 이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세계 0.7%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R&D 투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세계의 8.4%를 차지하죠. 인구당 특허 출원 건수는 일본, 미국, 독일을 모두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산업 구조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거의 모든 핵심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한 균형 잡힌 산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저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메모리 시장의 70%, 파운드리 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OLED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LNG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죠. 자동차 생산은 세계 5위, 수출은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도 확실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과 불투명성이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불분명한 규제, 지적재산권 침해,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는 진지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세계 질서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BMW의 CEO였습니다. 이재혁 박사님, 저희는 이미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들이 중국과 같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규모를 한국 혼자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인도, 멕시코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현대차도 체코, 튀르키예, 미국, 인도, 브라질 등의 공장을 두고 있죠. 한국 기업들은 코리아 플러스 전략으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 노이대 대규모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베트남 공장은 연간 1억 5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현대차는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연간 7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 자동차 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현지 협력 업체들과 긴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250개 이상의 협력 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50개 이상이 한국 중소기업입니다. 이러한 생태계 구축은 단순한 생산기지 이전이 아니라 한국형 산업 구조의 글로벌 확장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 다른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약점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한국도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화와 로봇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입니다. 한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는 세계 1위입니다. 둘째, 글로벌 인재 유치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과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인재를 모으고 있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저는 인구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인재 비자 제도를 도입해 해외 인재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SK 등 주요 기업들도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서울대,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들은 영어 강의 비중을 높이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노동 생산성은 매년 5%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적은 인력으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에너지 기업 CEO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석유, 가스, 석탄 등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약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한국의 취약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전 기술 고도화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 생산의 약 3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소 경제 육성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소 경제를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의 에너지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은 예산과 일정을 모두 준수하며 성공적으로 완공된 드문 사례입니다. 한국형 원전 APR 1400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받은 세계에서 5번째 모델이며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수소 경제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에 성공했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40년까지 620만 대의 수소차 보급과 1,200개의 수소 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냉소는 진지한 관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때 슈미트가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재혁, 자네가 한국에 대해 열정적인 것은 알겠네. 하지만 여전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 아닌가? 에너지도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한국에 대한 오래된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슈미트 씨, 당신의 질문은 20세기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천연자원보다 인적 자원과 기술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리콘밸리가 석유나 철광석이 있어서 세계 기술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더 혁신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원 대신 사람과 기술에 투자했고 그 결과 지금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역사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영국 산업혁명 이전에 세계 경제 강국은 누구였습니까? 중국과 인도였죠. 당시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기술력을 갖춘 영국, 독일, 미국 등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강자는 석유나 철광석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혁신 능력을 가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슈미트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기술력은 인정하지. 하지만 한국 문화는 어떤가? 너무 폐쇄적이고 획일적이지 않나? 서구 기업들이 그런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슈미트 씨, 당신은 정말 한국을 모르시는군요.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문화를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K-드라마, K-영화는 이미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 한국 음식, 패션, 뷰티 제품은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여러 차례 기록했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프로그램이 되었고 은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최초의 비영어 영화가 되었습니다. 한국 요리는 이제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 되었죠. 게다가 한국은 외국인에게 가장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는 약 5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어 표지판, 다국어 서비스, 외국인 전용 상담센터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죠. 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한국에 R&D 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들은 한국의 혁신적인 환경과 우수한 인재풀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구글은 2027년 서울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R&D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의 AI 연구 역량에 주목해 서울에 AI 연구소를 열었고 애플은 판교에 앱 개발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뛰어난 인재풀, 혁신적인 환경, 그리고 빠른 신기술 도입 속도 때문입니다. 슈미트는 이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긴급 뉴스가 화면에 떴습니다. 중국 군부 내 권력 투쟁 격화, 상하이와 광저우에서 군 병력 간 충돌 발생. 실시간 중계 화면에는 상하이 외곽에서 군 병력 간 교전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에서 장여우샤, 파벌과 반판, 장여우샤 파벌 간의 충돌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명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혁 박사의 제안처럼 중국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재혁 박사,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중국에 집중된 생산 기지를 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인도, 멕시코 등으로 다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핵심 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은 미래 성장의 핵심입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원전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재생에너지 기술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공급망 재편을 위해 한국, 베트남, 인도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R&D를 담당하고 베트남은 전자제품과 소비자의 생산을, 인도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분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 투자를 위해서는 첨단 기술 얼라이언스를 형성해야 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의 기업들이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클린 에너지 파트너십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 미국의 셰일가스, 중동의 석유, 호주의 천연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수소와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도 공동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수소 기술은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구축입니다.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적 모델 대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 서울 이니셔티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서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 둘째,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보건력 있는 공급망 구축. 셋째,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 확립. 이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슈미트조차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재혁 박사님의 제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국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가 될 것입니다. 의장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음 달 서울에서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입니다. 둘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 미국, 유럽, 일본 간 공동 연구 및 투자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의장의 선언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오랫동안 예측하고 준비해온 변화가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중국의 붕괴와 한국의 부상,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의 등장. 이 모든 것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슈미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재혁, 솔직히 말하겠네? 내가 틀렸어. 자네의 예측이 맞았다네. 중국은 무너지고 있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 슈미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옹호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다는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슈미트 씨. 하지만 이것은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최선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슈미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직업병이라고 할까? 내가 대표하는 은행의 입장을 대변해야 했지. 우리는 중국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거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2년 전부터 내 자산의 30%를 한국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런데 왜 공개적으로는 계속 중국을 옹호하셨나요? 슈미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융계에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진실들이 많아. 우리 은행은 중국 국영 기업들에게 수천억 달러를 대출해 주었어. 그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 주가가 폭락할 테니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1년 전부터 중국 익스포저를 줄이기 시작했지. 그리고 한국, 베트남, 인도로 자산을 옮기고 있었어. 슈미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카드가 다 드러났네. 중국은 끝났고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어. 나도 이제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할 때인 것 같군. 이재혁, 다음 주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세. 우리 은행도 서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싶네. 슈미트가 떠난 후 소피아 기자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재혁 박사님, 이건 정말 큰 뉴스예요. 슈미트 같은 친중파 경제학자조차 비밀리에 한국에 투자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 서울 이니셔티브가 실제로 출범한다니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공식적인 수사와 실제 행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던 거죠. 많은 서구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공개적으로는 중국을 지지하면서도 비밀리에 이미 중국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블룸버그 특집 기사로 이 내용을 다루고 싶습니다. 중국 이후의 세계, 한국의 부상이라는 제목으로요.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중요한 변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소피아는 몇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한국의 부상이 미국과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미국과 유럽에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서구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하죠. 따라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한국과 더 투명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텍사스에 2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고 현대차는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SK와 LG는 미국과 유럽 전역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죠. 이러한 투자는 현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피아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소비자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큰 손실이 아닐까요? 물론 중국 시장의 잠재력은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 혼란이 지속되는 한 외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은 큰 리스크를 안게 될 것입니다. 대안으로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는 14억 인구를 가진 또 다른 거대 시장이며 민주주의 국가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신흥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피아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 확신하게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2년 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창원의 한화디펜스를 방문한 후 주말에 부산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노인분을 만났죠. 어떤 분이셨나요? 아마도 80대 후반쯤 되시는 분이었을 겁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혼자 앉아 계시더군요. 저는 옆자리에 앉아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조금 하셨어요. 대화 중에 그분이 한국 전쟁 참전 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영우라고 하셨는데 저 17살 때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대요. 그분은 제게 전쟁 전 부산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두 폐허였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죠. 소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나요? 1953년 부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이었습니다. 70년 만에 폐허에서 초현대적인 대도시로 변모한 모습. 그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라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끈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런 나라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됐죠. 소피아가 감동한 듯 물었습니다. 그 노인분께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미국인이라는 걸 아시고는 미국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세계에 기여할 차례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성공 스토리라는 것을요. 소피아는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꼭 특집 기사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다보스 포럼이 끝나고 일주일 후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중국 내부의 혼란은 더욱 심화되었고 장여우샤 장군이 이끄는 군부 세력은 베이징 통제권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각 지방 정부들은 사실상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분리 독립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은 화동 경제특구를 선포하며 베이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했고 광저우와 선전을 포함한 남부 지역은 화남 경제권을 형성했습니다. 서부와 북부 지역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여러 개의 작은 국가로 분열되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생산 기지를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단연 한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들은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와 인재풀에 매료되어 대거 한국으로 이전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의 30%를 한국과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고 테슬라는 서울 근교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기차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서울 이니셔티브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40개국 이상이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했고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팍스코리아나 한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 등장이라는 특집 기사를 발표했고 이코노미스트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축, 서울이라는 표지 기사를 실었습니다. 블룸버그의 소피아 채가 작성한 중국 이후의 세계, 한국의 부상 특집 기사는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사에는 제 인터뷰와 함께 한국의 첨단 기술력,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심층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의 노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서울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나라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은 전 세계에서 온 비즈니스맨들로 붐볐고 도시 전체가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신 고층 빌딩들,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한국의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끈질긴 불굴의 의지, 혁신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었죠. 다음 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저는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글로벌 전략에 대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3,000명 이상의 청중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저는 한국 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아시아의 호랑이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뛰어난 기술력. 둘째, 탁월한 위기 대응 능력. 셋째, 글로벌 네트워크.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성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와 서구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한국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저는 여러 기업 CEO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서울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높은 기대를 표시했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틀간의 컨퍼런스 일정을 마친 후 저는 다시 부산을 찾기로 했습니다. 2년 전 만났던 그 노인분 김영호를 다시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여러 노인분들께 물어보았지만 아쉽게도 그분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노인분이 알려주시길 김영호 씨는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은 아쉬움을 느끼며 해변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분과 나누었던 짧은 대화가 제 인생과 세계 경제의 미래에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극적인 변화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한 제국의 몰락과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일부를 기록까지 했습니다. 저는 부산의 변화된 모습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해운대에서 광안리까지 이어지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저는 이 도시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전통적인 시장과 포장마차도 여전히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독특한 조화였습니다. 광안대교 근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어린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한국 소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아저씨. 미국에서 오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니? 소년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영어 잘해요. 학교에서 1등이에요. 저는 웃으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소년은 망설임 없이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소년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과거의 고난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불굴의 의지와 자신감입니다. 무슨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양자 컴퓨터 과학자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저는 소년의 야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10살 아이가 이미 양자 컴퓨터에 대해 알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희 학교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저는 카이스트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우리 삼촌이 거기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계세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이 어린 세대가 한국을 이끌어 갈 것이고 그들은 분명 더 큰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우주 탐사. 한국의 다음 세대는 이미 첨단 과학기술의 최전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다가와 아이를 데려갔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중국 이후의 세계에 대한 해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 바로 여기 한국에 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그리고 이제는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가는 나라.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남은 일정을 마쳤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빛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죠.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노력이 모여 한국이라는 기적을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소피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서울의 야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취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세계에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소피아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박사님, 기사가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시대라는 제목으로요. 인터뷰에 또 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게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SNS를 확인했습니다. 제 트위터 계정에는 수만 개의 댓글과 리트윗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울 이니셔티브와 한국의 부상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그리고 그 아래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나라. 한국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선 한국, 그리고 그 나라가 이끌어갈 새로운 세계 질서. 모래 위에 세워진 거인 중국의 붕괴는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철과 같은 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온 한국의 부상 역시 필연적인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힘은 단순한 크기가 아니라 내실에 있음을, 위기야말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시험대임을 한국은 전 세계에 명확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끄는 혁신과 창조의 시대,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은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꿈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의 변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오직 도전하지 않는 자만이 실패할 뿐입니다. 이것이 한국 정신이며 이제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심층 분석은 어떠셨습니까? 한국인으로서 이러한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숨겨진 강점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무엇인지 댓글로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